굿바이 이상은 천재작가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둘러싼 세 인물의 이야기다. 이상의 데드마스크 사건에 연루된 문예지 기자 김연화, 이상을 모방하며 평생 그의 자취를 쫓다 죽은 서민혁,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문학을 전공한 피터 주. 그들은 데드마스크의 수수께끼와 함께 이상의 미발표시 오감도 제16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이상의 삶과 죽음에 얽힌 무성한 이야기를 쫓으며 진짜와 가짜, 진본과 위본이라는 실마리를 찾아 들어간다. 진짜와 가짜는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과연 신념에 따라, 정황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일까? 이상에게서 문학에 대해 배웠노라고 고백한 작가 김현수. 그가 써내려간 실화와도 같은 픽션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이 대목만 들으셔도 오늘 누구 얘기할지 다 감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이라는 본명은 몰라도 이상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천재 작가 이상이 모티프가 된 소설 굿바이 이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김현수 작가가 진짜 엄청난 노력파구나. 정말 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적이었어요. 이상에 대한 엄청난 자료도 자료지만 그 뼈대가 정말 탄탄해서 진짜 이거 실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푹 빠져서 읽었거든요. 심지어 그 주인공으로 피터 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피터 주가 썼다는 책이 있습니다. 참조로서의 이상 텍스트. 저 이거 진짜 있는 줄 알고 도서관에 막 검색하고 서점에 검색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와, 너무너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다른 얘기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처럼 두 분 선생님도 흥미로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혜영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 하면은 그냥 저는 오감도나 날개를 쓴 작가 정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좀 서구 1차 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발달했던 초현실주의를 좀 동경했던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로만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상의 다른 면모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상을 언급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다른 주변의 예술가들, 뭐 화가라던가 이런 각종 다양한 예술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실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동경의 그 당시 이제 모던 보이들이 그 활보했던 동경이라던가 아니면 경성의 거리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면서 정말 생생하게 정말 실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우리 태원 선생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 이 작품을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제 많이 결부를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해지고 그런 점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김현수 작가는 이상을 이제 신화화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론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상은 한국 문학사를 대신해서 죽었고 죽은 지 한 달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상이라는 이 작가, 시인이 얼마나 한국 문학사에서 신화화된 존재인가라고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문장이죠. 근데 이렇게 신화화된 존재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따지는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제 초월해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서 비로소 진실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진실을 오히려 넘어서 있는 존재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그 그 모습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게 더 의문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 존재가 바로 신화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점을 전제로 하고서 이 어떤 이상의 그 데드마스크라든가 그 어떤 남겨진 유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문제를 천착해가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이 이렇게 신화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이 엄청난 방면에서 다 다재다능함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은 그 당시에도 굉장한 멀티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인이자 작가였고요. 그리고 화가이자 건축가였고 북 디자이너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야 참 이분의 데드마스크가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데드마스크의 진위를 찾아가면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을 신화화된 이상을 쫓아다니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화자 세 명의 공통점은 이상과 연루되면서 모두 사기를 당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등장한 김연화 기자는 데드마스크가 있다고 카더라의 피해자가 되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상을 동경해서 그의 삶을 모방하며 살다 죽은 서형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상 연구자 피터 주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데드마스크의 진본과 위본 그리고 이상의 유고작이자 미발표시 오감도 16장의 진위를 놓고 묘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이들이 이상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다뤄져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태원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김현수 작가의 이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김현수 작가의 이 작품과 관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김현수 작가가 결국 이상과 관련된 어떤 그 데드마스크라든가 이제 그 유작 이것의 진본 여부가 이제 불분명하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의미가 있냐? 아마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나오죠. 진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정황이 진짜라면 진짜인 것이고 또 모든 정황이 가짜라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되면 진리와 거짓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그냥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고 거짓이라고 믿으면 거짓이고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진리에 대한 좀 회의주의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진실과 거짓에 기반을 두고서 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문학이라든가 예술과 관련해서는 진리와 거짓보다 더 우선한 게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작가가 던지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유작이라고 알고 있는 오감도의 시 16장의 진위 여부를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술적인 면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몇 년도 더 됐지만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의 이제 진위 여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자신은 이게 내 작품이 맞다라고 그러는데 이 화단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이 작가 작품이 아니야. 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검찰까지 이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프랑스에 이제 어떤 감정 조사하는 사람들까지 불러와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진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청경자 화백이나 이 가족들은 아주 붕괴를 했죠. 결국 그래서 이제 절필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이 청경자 화백의 어떤 어떤 판단 여부와 별개로 이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품을 산출한 그 작가의 진위 판단 이것을 초월한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작품의 진위 여부가
작가 자신의 그 견해 의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된 그 사건으로 좀 그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진위가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결국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문학에서 중요한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은 결국 이 질문을 계속 탐구해가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소설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상의 데드마스크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예,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렇죠. 길진섭이라는 화가가 이제 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여동생은 데드마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또 부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원래는 길진섭이 했다라고 하고 근데 길진섭은 또 월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행 이게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데드마스크가 과연 있느냐, 있다면 누가 가져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오감도 아까 제 16부를 말씀하셨는데 오감도는 15부로 끝나는 이제 시인데 16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정말 이상이 썼느냐? 그러니까 필적으로 보면 이상이 쓴 거 맞는 것 같다. 뭐 앞에 상징이라던가 그러니까 보면 앞에랑 다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서영민이라고 한 사람이 이상을 워낙에 모방하다 보니까 이게 서영민의 작품인데 사실 이상 것처럼 완벽하게 표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어디까지가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현대 소설에 오면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예전 과거 같으면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호모가 과연 한 명이냐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집필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썼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혼자 쓰지 않았을 거다. 아마 이제 뭐 말로라든가 다른 한 사람들과 같이 협작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작가의 정말 진짜 작품이냐를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이 작품에서도 김현수 작가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경험 좀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항 같은 데 갔을 때 신분증 주세요 하면 제가 신분증을 주지만 만약에 신분증이 없으면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하도 막 뭐 터치를 많이 하니까 증명사진이 증명이 안 되는 거. 이 사람 누구죠?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민증 속에 저는 죽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명서 하나로 나를 이제 입증하는 건데 사실 증명서가 위조됐다면 뭐 그건 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조차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 작품 3부에 이제 이르면은 피터 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피터 주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사실 이 작품의 엔딩으로 이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주는 아시다시피 대만 어머니한테 태어났지만 대만 어머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고 또 이 아이가 이제 한국 사람 가정에 입양이 되고 또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할 때는 또 한국 문학과 영미 문학을 비교 문학을 전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피터 주 자신도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의 국적은 뭐냐, 나는 어디까지 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의 진위 여부, 이상의 어떤 데드마스크, 이상의 유작의 어떤 진위 여부, 표절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넘어가서 과연 우리가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과연 존재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통째로 다 신화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작가가 아주 흥미롭게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데드마스크도 그렇고 그 오감도 16호도 그렇고 16회도 그렇고 아니 이게 그 무명의 작가의 작품이나 데드마스크면 야 수염이 있었대 없었대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누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데드마스크 있습니다 이러면서 뚜껑 열 때 저 같이 두근거렸거든요. 진실이었으면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더 많이 귀추가 주목됐었던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에는요 이상 집착증 이상 모방증에 빠진 서형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형민과 동류의 인물로 와타나베
라는 일본인과의 일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와타나베가 이상의 사소설이자 친필 원고인 백병을 넘겨주기로 해놓고 불태웠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원고에 이상이 자신의 작품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불태운 이유가요. 이상의 문학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작가의 사후에 벌어지는 타자의 개입,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개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서영민이라는 사람하고 와타나베라는 이 사람은 와타나베는 자기 스스로 이제 50년 동안 자기가 동경하는 그 작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빵사인데 본업은 아마추어 연구자로서 일본 시인의 어떤 작품들을 50년 동안 이제 탐구를 해온 사람이고, 서영민은 또 40년 동안 이상의 이제 작품을 완결된 어떤 작품을 추구했던 이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영민이나 와타나베는 나름대로 절대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어떤 절대적인 이상, 또 절대적인 일본 시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짜맞추려고, 그것을 이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얻으려는 절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와타나베 얘기가 참 흥미로운 거죠. 와타나베는 이 백병이라는 이 소설을 자기가 불태웠는데, 왜 불태웠냐? 거기서 이상이 자기가 여태까지 썼던 건 다 거짓이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걸 불태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백병이라는 이 작품이 진짜 이상의 작품이라면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어떤 문학적 진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작가의 완결성, 또 일본 시인의 완결성,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병이라는 작품은 와타나베가 볼 때 이 이상이라는 이 작가의 완결성을 부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제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진실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걸 없애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문학적인 행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놈이다. 특히 이제 서영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 어떤 평생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유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경까지 지금 찾아왔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없애버렸다. 엄청난 배신감하고 이 도덕적인 분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서 생각을 해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또 뭐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신화된 작가로서 이제 이상을 생각해 보면, 이상이라는 이 작가는 우리는 당연히 어떤 완결성과 자기 완결성과 통일성과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불태우고, 제거하고, 이런 신화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게 이제 형성되는 이상의 상이 아니냐. 이제 아마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신화화되는데 이상이 신화화되는 데 있어서 좀 거슬리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걸 태워서 전 보면서 좀 뭐야 왜 그랬어? 아니면 근데 아마 저기 숨겨놓지 않았어?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서영민 그 사람이 유작을 만약에 자기가 찾았어도 거기 유작에 정말로 그 얘기대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쓴 건 다 가짜다. 이거 정말 이거 다 뭐 예를 들면 엉터리다 이렇게 그 구절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와타나베가 아니어도 서영민이
뭐 없애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와타나베가 유키오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유키오에게 이상이 보냈다고 하는 편지, 그다음에 마지막 작품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협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에게 이제 내가 줄 테니까 그 대신 유키오의 어떤 중요한 그 잡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협상을 한 건데 약속을 깬 거죠. 깼는데 깬 것을 이제 명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상이 완벽하지 않았다. 그 만약에 그 유작을 너가 읽게 된다면 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꿈꾸는 완벽한 이상, 정말 천재적인 작가, 박제된 천재로서 이상의 면모의 일부분이 상당히 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없앤 거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 없애는 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작가가 본인이 직접 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건 더구나 주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인 중에 실비아 플라스라고 하는 여성 시인인데 이 여성 시인 같은 경우는 테드 휴즈라고 하는 영국 남성 시인과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테드 휴즈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 잘생긴 남자 시인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실비아 플라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못 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하거든요. 자살을 하게 되니까 이 모든 비난이 테드 휴즈한테 간 겁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실비아 플라스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이제 테드 휴즈가 남편이 이제 모든 저작권을 받게 되는데 테드 휴즈가 이 모든 걸 자기 여동생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결국은 테드 휴즈와 상의해서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걸 다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비아 플라스가 남긴 편지 가운데 좀 문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작품 시중에 문제가 된다던가 다 빼서 사실은 이제 편집해서 작품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신화화된 모습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랄까 어떤 인간적인 그 소소한 모든 그 애환 같은 거를 굽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대는 것에 반대합니다. 작가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손대는 거 찬성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카프카 같은 경우는 네. 그 죽을 때 자기 친구한테 자기 작품을 다 맡기면서 발표를 안 했거든요.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이 작품을 다 불태워라. 이거 하나도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다 발표를 한 거예요. 다 발표를 하고 이 카프카 문학의 최고 권위자, 비평가로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프카의 유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카프카라는 작가를 몰랐을 거예요. 카프카라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카프카의 유지에 거슬러서 그 친구가 그것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할 뻔한 작가를 현존하게 만든 것이 이제 그 친구인데 친구는 그 본인의 뜻을 배반한 거죠. 유언을 행운의 배반하고. 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신화적인 인물 아니면 이 작가의 가치를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은 없애기도 하고 좋은 것들은 다시 또 내가 한번 또 이렇게 출판도 해보고 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손대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단락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이 오감도 16호가 이상의 창작 화법과 스타일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상의 유작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었다는 이 장면 보고서 아주 그냥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지들이 뭔데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써야 돼, 썼을 거야, 이건 안 맞으니까 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굿바이 이상 한 줄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진위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한 줄평을 드릴까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 신뢰받는 누군가가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야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나의 진실, 그것을 진실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 싶네요. 박혜영 선생님. 네, 저는 천재든 영웅이든 모든 인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도 있고 이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만을 취하고 김혜경을 버릴 수도 없고 김혜경만 취하고 이상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태연 선생님. 저는 절대자로서의 이상에서 여러
이상들로, 복수의 이상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작가는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에 15장씩 꾸준히 굿바이 이상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작가의 마지막 소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절실함과 성실함이 김현수 작가의 힘이었을까요? 김현수 작가는 여전히 현업 작가로 사랑받으면서 활동하는 중이고요. 심지어 김현수의 대표작은 최신작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힘은 내가 모르는 미지의 인물과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도 소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힘을 누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